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지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즘에 가자지구 소식이랑 뭐 곤란구원 이렇게 좀 중심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긴 한데 이란으로 좀 그리고 그 배후 지역으로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뭐 이란에 대한 소식 조금씩 들려오고 있죠. 이란이 이렇게 지금 시아 라인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뭐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뭐 핵시설 폭발, 뭐 핵시설 공격에 대한 가능성 제기 등등의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배경적인 영역에서요, 꼭 기억해야 될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요, 이란의 북부에 있습니다. 이란 북쪽 배후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요, 이스라엘과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란 주위에 있으면은 경향상 이슬람 국가일 건데, 이슬람을 믿는 그런 국가일 건데, 과연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물론 이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언급이 될 것인데, 자, 아제르바이잔 위치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도 약간은 밝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지도는요,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좀 커버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기에 뭐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가 있죠.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 표시하는 게 바로 홍해입니다. 대충 홍해죠. 밑에 더 있긴 한데 아무튼 홍해고, 이 오른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형광펜 표시되고 있죠.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주 이웃에 있으면서도 아주 적대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종주국의 경쟁자, 물론 최근에 외교 정상화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알력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란이죠.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란 지금 북쪽에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나라가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하게 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덧붙여서요,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기본적으로 분쟁을 많이 했던,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인데,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는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 가리켜 드리고 있는 지역 있죠. 뭔가 이렇게 초록색이 두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듯한 이 회색 지역 있죠. 여기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이 아르메니아는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공식화한 최초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비잔틴 시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려면 이게 로마 제국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슬람 시아파가 대다수인 나라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파악해 주면은 되겠고, 딱 봐도 이란하고 엄청 가깝죠. 그냥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죠. 대충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별표 표시해 볼게요. 대충 이쪽에 테헤란이 있습니다. 테헤란하고도 별로 안 멀죠. 그리고 뭐 나탄즈라든지 그런 핵시설도 역시 조금 더 남부에 있긴 한데 그래도 아제르바이잔하고 그렇게 멀진 않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네, 이스라엘 E라고 하면 여기 빨간색 E로 적어 볼게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요, 그 중간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라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바논도 있습니다. 즉,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요, 이렇게
중간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런 나라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런 걸 좀 봐야 되죠. 직선거리로 1500km 이상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뭐 2000km? 이렇게 뭐 핵시설 이런 걸로 봤을 때 대강 뭐 200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대 후반 2000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란으로 뭔가 거리를 둔다면은 뭐 테헤란 같은 경우는 1000km도 안 되겠죠. 뭐 중부 내륙으로 가야 길어야 1000km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정말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건 아니겠죠. 종교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는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소두가 길었습니다. 네, 지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네,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정식 명칭은요,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들 보면요, 아랍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 이런 말을 쓰거든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랍 리퍼블릭이란 말 씁니다. 네, 아랍 리퍼블릭 of Syria 이렇게 하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Islamic Republic of Ir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란은요.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랍 공화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따로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고 그냥 Republic of Azerbaija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뭔가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닐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오는데,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좀 받아들였는데 좀 더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지. 일단 수도는 바쿠이고요. 바쿠는요, 이 아제르바이잔 중에서도 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보면은, 자,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하고 있죠. 오른쪽 밑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빨간색, 여기에 바쿠가 있고, 이 근처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제르바이잔 오른쪽 보시면은 이 하얀색으로 된 호수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이 표시가 보이죠? 자, 이 넓은 하얀색은요, 바로 카스피해가 되겠습니다.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때를 봤을 때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이 왜 관계가 좋을 수 있는지 좀 눈치가 좀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민족적인 걸 봤을 때 아제르바이잔, 아제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약 95%, 레즈기인족 소수민족으로서 20% 정도 차지한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종교는 예상대로 이슬람교가 약 97%입니다. 이 중에 시아파가 65%, 수니파가 35%가 되겠습니다. 네, 크리스트교도 조금 있는데 2.5%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사실상 시아파가 대다수다. 자, 97%에서의 65%인 거니까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60%가 넘어간다는 거죠. 이슬람교 시아파의 인구가, 순수 인구 전체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60%를 넘어간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다수인 거죠. 인구는 약 100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숫자라 보시면 되고요. 아제르바이잔 헌법에 의거해서 봤을 때 국교로 따로 지정된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아제르바이잔의 기본적인 성향은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 시아파가 절대 다수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세큘러가 많다고 해요. 세속적인 성향을 지닌 무슬림들이 많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봤을 때 중앙아시아 튀르크족의 후예에 의해서 그런지 튀르키예랑 좀 거리가 가깝다. 튀르키예랑 좀 동족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플러스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계열 나라들 있죠. 그쪽하고도 좀 거리가 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전략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거의 얼마 안 돼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듭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소련 시절 때 소련의 위성국하고는 거의 외교관계 없었다고 하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그 위성국들이 다 웬만하면 다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대강 1992년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하고 국교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좋은 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주위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국가들은 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죠.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석유를 많이 못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석유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이란을 견제할 만한 지리적인 전략적 국가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나라가 바로 아제르바이잔인 겁니다.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그때 그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이 되면서 같이 독립을 하게 된 아르메니아 있죠. 영토 분쟁 전쟁을 거의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 손실이 필요하죠.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도와주겠다고 나서게 된 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다 보니 좀 더 역사가 흘러오면서 특히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 전쟁이 있어 왔죠.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에게 무기를 많이 공급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서로 매우 전략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란의 입장에 대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역시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주 예민하죠. 이란은 바다를 끼고 있는 국경 지역도 있지만 육지 지역을 아우르는 국경 지역도 매우 많고요. 그 지역이 안정되어야 이란 정국의 운영에도 안정이 있다라고 판단하겠죠.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나라 근처에 전쟁이 심하게 나는데 이것을 좋아하진 않겠죠. 그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관련된 소식이고 플러스해서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 관계에 관한 소식이 같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 기사 내용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관계가 안 좋죠. 적대 관계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거를 더 강화시키고 있죠. 그들의 관계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도 뭐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알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친해지면 언제든 아제르바이잔의 이스라엘 세력이 공군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들이 군사 기지 그런 것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무기도 그렇게 좀 수입도 시켜주고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안보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 외교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 뭐 이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죠. 여기에 가세해서 미국까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함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붙는다라는 건요, 물론 강대국으로서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세력들이 최근에 맺은 아주 중요한 외교 정상화 협약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협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따가도 얘기할 겁니다. 코카서스 지방이라고 한다면요, 이 튀르키예가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동쪽에 있는 나라들 있죠.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여기에 카프카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지역들, 이 제반 지역들을 코카서스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남부에 있는 이런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코카서스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입지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란으로서는 북부에 있는 배후, 뒷마당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약화가 될 수 있다. 이란 세력이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사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튀르키예 역시 이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세력을요. 아무리 튀르키예 이란이 뭐 어느 정도는 좀 전략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든 한 나라가 그 힘을 강력하게 만들면 그 다른 나라는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무튼 우려가 있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요.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요, 이렇게 Begin Sadat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BESA, 이스라엘 소속의 그 연구 싱크탱크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신박하죠. 보면은 이거 문하햄 백인이고 사다트 아닙니까? 사다트는 그 이집트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었고 이 두 인물이 이스라엘 이집트 외교 정상화를 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 것도 여기서 한번 볼만하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나름 이 보수 성경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바르일란 대학교에서 이것을 뭔가 좀 다루고 있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 협정 확대 시도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서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가 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UAE가 있죠. 그리고 바레인이 있고요.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수단이 있고 모로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아제르바이잔까지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란을 견제할 수가 있지요. UAE는 아시다시피 여기 있습니다. 이란 바다 건너서 밑에 있죠. 여기 있는데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여기가 만약에 아브라함 협정 대상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란과 국경을 맺은 나라 중에 최초가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지금은 언론에서 조금 등장할 뿐이지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한 번씩 넌지시 언급이 된다는 것은 가능성은 좀 두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뭐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아왔습니다. 전략적으로요. 그리고 더불어 아제르바이잔이랑 이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미국은요, 구소련이 붕괴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제르바이잔이 또 아르메니아랑 전쟁했다고 했죠. 그게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때에 미국이 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원조를 제한시키는 어떤 협정을 맺었던 게 있다고 합니다. 제한조치협정 907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 의하면 미국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어떤 무기 원조에 대해서 뭔가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던 그런 조항인데 이게 해제가 된다. 즉 뭐냐?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이 변한다는 거죠. 그 정권의 상황에 따라서요. 네,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구소련의 잔여 세력이 남아 있거나 뭐 소련 해체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을 좀 반영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죠. 시대가 좀 흘러가긴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스라엘 석유 수입량의 약 40%가 아제르바이잔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100의 석유를 수입한다면 그 중에 40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것도 참 놀랄만한 소식이고요. 이것은 반증하고 있는 게 뭐냐? 아랍 국가, 특히 걸프 국가로부터 석유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비중이 되는 퍼센티지가 사실 아랍 국가에서 오지 않습니까? 아랍 걸프 지역에서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볼만한 건요, 카자흐스탄과 합치면 60% 들어갑니다. 즉 뭐냐, 뭐 60에서 40을 빼면 약 20% 되겠죠.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해오는 석유가 약 20%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져오는 석유 수입량이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만 봐도 60%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보통 이게 무역 거래가 되려면요, 그 나라의 관계가 나름대로 양호해야 하겠죠. 즉 뭐냐, 이스라엘은 구소련 해체된 이후로 이 중앙아시아하고는 웬만하면은 외교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외교 관계를 좀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더불어서 여기 언급을 안 했지만 뭐 우즈벡이라든지 아시죠, 그렇죠?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이미 수교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또 역시 참고로 상당히 이란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랍 국가들과의 그런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앙아시아들과의 관계도 꽤 중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도 그렇고 이란과에 대한 견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면에 이란은 나름대로 안도를 하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이 있죠. 거의 30년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엄청 강렬하게 이어져 온 적도 있고 느슨하게 이어져 온 것도 있지만 끊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이 종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을 맺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조약 움직임이 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란의 현재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입니다. 정치 성향으로는 중도예요. 이란 대통령, 전 대통령이 라이시 대통령 있죠. 라이시 대통령은 아주 보수 성향입니다. 그런데 라이시 전에도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거든요. 이 하산 로하니와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좀 성향이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좀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의 공통점, 서방 세력과의 좀 협력, 플러스 핵 합의에 대한 복귀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페제슈키안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아직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리고 지금 뭡니까? 라이시 대통령 시기 때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어떻게 보복 공격을 하는 사이였죠. 특히 이란이 대규모의 미사일과 드론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다 요격했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과의 어떤 긴장 고조된 상황에서 페제슈키안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리고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선으로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근데 하려고는 해도 미국이 특히 미국 중심의 그 다국적 군들이 페르시아만 혹은 걸프만 동지 중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튼 그렇다 보니 아주 감정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무튼 페제슈키안 그 관점에서는요, 이래든 저래든 잃지 않는 기조는 뭐냐? 이란 국민들이 얼른 안정을 되찾고 뭐 경제를 안정화시키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매우 추구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국경 안정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이 다 그렇겠지만 초점을 더 두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맥락이 나오지 않냐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에서의 뭐 어떤 전운 고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가 좀 더 유리한 겁니다. 자, 아르메니아가 좀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아제르바이잔은 아까 좀 말씀드린 거에 첨언을 하자면요,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뭐 드론 같은 무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드론전으로 아주 알려져 있는 그런 시대죠. 드론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 통해서 완전히 정밀 타격을 하고 아르메니아를 무기력화시키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열세로 가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결국 이 뉴스에 의하면은 뭔가 포기를 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 포기를 얘기했는데요. 자, 이 카라바흐 지역은요, 사실상 아제르바이잔이 통제하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여기 아르메니아인이 꽤 많다는 이유로 좀 영유권을 주장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카라바흐 지역은 그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이렇게 지금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좀 확대해서 대충 그려볼게요. 자, 대충 아제르바이잔의 뭐 지도가 대충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여기 있습니다. 네, 대충 완벽한 건 아니지만 대충 지금 고립된 데 말고요, 동쪽의 큰 아제르바이잔 영토 중에서 서남쪽에 있습니다. 물론 아르메니아하고 붙어 있죠. 네, 여기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 지역은 전쟁의 중심이었다, 이건 말씀을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군수 물품을 좀 받아야 전쟁에서 좀 유리한 입지가 될 수 있을 건데 어떤 나라에게 주로 원조를 받았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란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원조를 할 여지가 많지 않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의 지지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역시 아르메니아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아르메니아 역시 튀르키예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쯤 전에 아르메니아인은 튀르키예인에서 학살이 많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무튼 자, 이것도 저는 일리가 있는 공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별표라고 제가 표시한 거 있죠. 이거는 저의 어떤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쟁이 만약 장기화되면요, 아제르바이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원해주는 군수 물품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아제르바이잔에 이스라엘 무기와 이스라엘 공군이라면 공군, 드론이라면 드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 이란에게도 위협이 되는 거죠. 이란 국경 지역에 지금 국경 인접 지역에 이스라엘 무기가 막 들어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란에게는 좀 안도하지 않을 수 있는, 안도를 못하는 그런 여지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평화조약은 결국 또 전쟁을 하지 않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로부터 무기 지원을 덜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란의 주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 판단되는 이란이 벌써 봤을 때요. 그런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무튼 간에 지금 이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주인공은 아제르바이잔이었습니다. 그 뭐냐? 이 이란의 지금 정세를 얘기할 때 이 아제르바이잔을 빼놓고 설명하기 너무 힘들고요. 플러스 여기다가 이스라엘 관계까지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알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적대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아제르바이잔의 지금 지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판단되는 겁니다. 혹시나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는 건 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란에 만약 공습을 가한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사실은 이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등의 여러 나라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왕복해서 돌아온다고 해도 거의 3,4천 킬로미터 최소한 잡아도요. 그런 거리가 될 것인데 이때를 봤을 때 아제르바이잔의 위치는 정말 절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군사력을 지원받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군사력도 꽤 증강이 됐을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이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도 좀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계속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소식 알려드리면서 이 아제르바이잔이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크게 언급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전파해드렸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고요. 아디오스.